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이은선입니다. 월요일장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플러스에서 시작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현재는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나오는 섹터들 있는 만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반등권역인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차트는 조금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좀 더 반등권역으로 좀 이어져야 됩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 계속 꼬여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기사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 쪽에 있어 1900 지수 기준으로 1900포인트가 저점이다라고 해서 ETF 상품을 상당 부분 대량의 좀 순매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수에 대한 바닥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 만큼 일단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있어서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섹터 또는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고배당주 이렇게 크게 두 축으로 압축을 해서 좀 보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에서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조금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주시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명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잔소리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도 우리 정재현 멘토님의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 톡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 톡 메신저 키시고요. 위쪽에 이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시면요.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이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황 정보, 자료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는 일단은 좋은 것 같았는데 바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좀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의 이 반등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그냥 계속 흔드는 그런 구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거래소 시장이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약해요. 대체적으로 좀 약하고 그나마 좀 강한 섹터, 업종 그 부분들은 여전히 IT 쪽 섹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그나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그런 강세,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게 조선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그나마 좀 괜찮다. 그리고 나머지 몇몇 부품사들,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IT 쪽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IT 섹터들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도 일단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거래소 시장보다도 코스닥 시장이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급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급락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여기에서 1차 목표치는 11선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11선 언저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출렁거리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도
저점을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5일선 자리대가 5일선 이동평균선이 상승으로 좀 돌려 세웠지만 각각의 위에 있는 이평선들에 있어서의 저항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월하게 눌러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약해요. 조금 약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어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 캔들로 마무리가 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소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음봉의 캔들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초가 대비해서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의 주도적인 반등의 역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IT 쪽 섹터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 이외의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그나마 아래 꼬리를 달고서 시초가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IT 쪽 섹터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은 IT 쪽 섹터가 여전히 좀 괜찮아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여전히 이 시가총액 상위의 포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땐 제약바이오 쪽이 여전히 좀 많아요. 그 다음에 IT 쪽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과 IT가 동반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바로 두 섹터가 모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목표치가 빨리 도달하게 된다면 그만큼 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과 IT 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쉬어가는 그런 서로 쉬어갈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업종별로 진행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반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종목마다 흐름들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의 특징이 뭔가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뭐 혹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수 반등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 다만 종목마다 흐름이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또 실적과는 무관하게 현재 좀 시장이 이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환율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 9월에 회담을 계속할지 말지 지켜보겠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약간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좀처럼 좀 끝이 전혀 보이지 않게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도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1216원인데요. 한편에서는 1250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환율 계속 오르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 뭐 1230원대 이 과거에 상승을 했었던 2015년도에 고점 자리 때까지 일단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원화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화 강세로 돌아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한국 경제가 좋냐? 제일 나빠요. 성장률도 제일 안 좋고요. 정부 정책도 제일 느리고요.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안 좋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그럼 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에 있어서 위안화 이 부분들도 절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환율 전쟁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7위안을 넘어서게 된다라면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 그런 상황들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년도 트럼프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포지션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일단 트럼프의 대선까지는 두들겨 맞아도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의 플랜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중국 쪽의 위안화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게 된다라면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위안화 약세 이 부분들 때문에 통화 가치에 있어서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에 있어서는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약한 그런 모습들 환율을 보이게 된다라면 환차손 이 부분들 때문에 있어서의 매도 이 부분들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언젠가는 고점을 치고 내려오겠죠. 지금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 수익성에 개선되는 그런 측면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각각 수출주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환율에 대한 영향 이 부분들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보게 된다라면 차후에 이 부분들이 향후의 기회 요인들도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환율은 1240원대, 30원대 이 갭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메꾸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환율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유가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유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유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 서브프라임 때 유가가 급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환율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만, 유가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유가가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도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왜 유가가 상승을 해줘야지만 증시의 호재가 되느냐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게 뭐였었냐면 경기 침체였었어요. 경기 침체가 되게 되면 원유 수요에 대한 둔화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다행히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유가를 봐야 되는 그 이유는 일단 50불대 이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또 금리 인하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안 좋아지고 있죠. 미국도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유로존도 다시 양적 완화, 미국, 중국, 일본 다 양적 완화예요. 한국도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시작이 됐고 아마 금리 인하 이번에 또 해야 될 겁니다. 한국 쪽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에 이 50불이 깨져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분명히 시장의 충격은 또 올 수 있습니다. 지수에 대한 충격은 어떠한 충격? 아래 공포가 다시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인 만큼 유가 50불 자리대를 깨는지 지지해 주는지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사항들이고 가장 좋은 건 그냥 박스권역에서 등락이 나와주는 거 그 부분들이 가장 좋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원유와 유가와 환율 이 부분들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 흐름 나오는 섹터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요즘에 빠질 수 없는 거 한일 관계죠. 조금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관련 종목군들 계속해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뭐 국산화 가능성 그리고 투자 수혜 가능성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에 있어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게 진짜로 국산화가 될지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확정된 종목들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일본 쪽하고의 무역 제재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라면 처음에 강했던 부분들이 동진 세미캠이었었어요. 동진 세미캠이 상당히 좀 강했던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 다음에 후성도 마찬가지로
강했다가 후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워닝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브레인, 뭐 이런 기업들이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뉴스가 나온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일본 쪽에서도 일본의 자국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중국이나 해외에서 자체 생산 완제품까지 해서 뭐 수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삼성 쪽에서는 탑일본화에 대한 부분들 뭐든지 100%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의 국산화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은 이 소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나 어느 제품 국산화 나왔어. 그 부분들에서 이슈가 되고 하면서 등락이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공장에 있어서의 가동을 하거나 하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뭐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시세의 흐름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에 움직였던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브레인이 가장 먼저 움직였었죠.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즉 21선이 깨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1선이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워닝 머티리얼즈 최근에 올라갔었죠. 일단 바닥권역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무조건 21선에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후성도 마찬가지예요. 후성은 깼다가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21선 이 자리대 9,900원, 9,800원 라인대거든요. 요 자리대 깨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예요. 동진세미캠 21선 깨고 내려갔죠. 일단은 얘는 회복을 해주는 그 흐름들까지는 관망이에요. 왜냐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어요. 절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되면 요 박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동진세미캠 후순위로 밀려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16,000원과 13,500원 이 자리대에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을 일단은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제가 조만간 그 탐방을 또 가거든요. 27일 날 소재 쪽의 업체를 가는데 그게 왜 가냐면 삼성 쪽에서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일본 탈일본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개의 이 장비사들이 소재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전화를 해보니까 수혜가 다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머티리얼즈로 끝나는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다 소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일단 관심 있게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단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적으로 어느 정도 싼 위치에 와 있느냐, 그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와주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병행해서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지금 힘겨운 그런 구간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살펴볼게요. 코스닥에 두 축 하면 IT와 제약바이오인데요. 오늘은 좀 IT보다는 제약바이오에서 흐름이 잡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첨단 세포 배양 기술을 적용해서 이 제품 생산 기간을 기존 방식 대비 최대 30%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에 6% 넘게 오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주들 일단은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 보여요. 신라젠도 오늘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자, 제약바이오주의 이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 헬릭 스미스예요. 헬릭 스미스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요. 최근으로 5%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60일선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일단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고 밸류에 있어서의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차후에는 좀 더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는 뭔가 카더라 이런 얘기들 기대감이 정말 충만했었고, 근데 그래서 밸류가 상당히 높게 쳐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실망감을 상당히 많이 안겨줬고 그 신뢰를 회복하기에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하향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여전히 좀 나와주고 있어요. 먼저 헬릭 스미스가 성공을 해주고 난 이후에 시장에 있어서의 안정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라젠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 신라젠은 기술적인 반등이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도를 하는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거래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뉴스 나왔는데도 보니까 대주주들은 차익했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일단 알고 차익을 했는지 뭔 차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성장성 있으면 지들이 갖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들이 갖고 있어야죠. 다 팔아제꼈단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저기 코오롱, 아주 나쁜 회사죠. 이런 애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 이 회사는 반등 나오게 되면 좀 매도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 이슈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삼성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끝난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30%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7%가 상승할 만한 재료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정말 힘든 시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보게 되면 삼성이 제일 빠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 삼성 쪽에 있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 부분들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업황이나 이 경기에 있어서의 삼성 쪽에서는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서서히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면에서 삼성바이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결국은 삼성 쪽에서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죠. 2030년까지 비메모리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반도체 쪽도 감산 없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들이 디스플레이예요. 아마 디스플레이도 분명히 올해 안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삼성이 시장의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 SK 물론 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포스트로 나가서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 쪽에 있어서 뭔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스타트를 끊을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LCD 공장 멈춰 섰습니다. 계속적으로 멈춰 세우고 있고, 거기에 뭐 놀이터를 만들 건 아니겠죠. QD라인 들어가게 될 것이고, QD라인 들어가게 된다라면 당연히 대면적에 있어서의 투자가 시작이 될 겁니다. 삼성이 주도하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이 4년 후에 190배로 커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걸로 애플 쪽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UBS의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폴더블을 출시를 할 것이다. 빠르면 내년도 2020년도에
나올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2021년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아닌 첫 출시는 태블릿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걸로 애플 쪽에 있어서는 고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소비자의 이 패턴을 분석한 결과 60불 정도까지는 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까지도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수요나 이 부분들을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까지 가세를 하고 중국의 업체들도 폴더블 쪽의 시장이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는 QD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소형 투자까지도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산에 있는 LCD 라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QD 8.5세대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3 라인, A4 라인을 합친 규모보다 훨씬 큰 A5 라인에는 중소형 OLED 패널과 10.5세대 대형 패널을 함께 집어넣을 수 있는 삼성의 전략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과거에 2016년도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사이클보다 월등히 높은 사이클이 될 것이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2016년도에 장비 업체들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몇몇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익 IPS예요. 시장 정말 급락 나왔었죠. 시장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50 종목이기도 한 원익 IPS는 빠진 게 없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저점 자리 때 깨고 내려갔죠. 지수는 2018년도, 19년도 저점 자리 때를 깨고 내려갔어요. 원익 IPS는 안 깼습니다. 장비사 쪽에 있어서의 수혜, 비메모리 쪽과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의 수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충분한 수혜를 받겠죠. 그렇게 잠재 수요가 있으니까 종목이 안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의 투자의 가장 큰 수혜주는 저는 원익 계열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속적으로 투자 마인드로 보려면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ICD 있어요. ICD 말할 필요가 없죠. 시장 급락 나올 때는 급등이 나왔으니까 발주 모멘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 쪽, 캐논도끼 쪽에 수주 공시 나왔었죠. 하반기에는 중국의 발주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이 부분들이 이 기업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 삼성의 설비 투자 수혜주이기도 하고 LG의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AP 시스템 여전히 박스권역이죠. 박스권역이지만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2016년도 때 이게 AP 시스템으로 보면 안 되고요. APS 홀딩스를 봐야 됩니다. 분사를 했죠. 과거에 2015년도, 2016년도에 디스플레이 사이클에서 엄청난 시세가 났습니다. 4,000원대 있다가 5배가 올라갔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AP 시스템도 당연히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J스택을 볼 수가 있겠죠. J스택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시세가 났습니다. 2,000원짜리의 주식이 28,000원까지 1,300% 상승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에. 왜 상승을 했는지는 이해가 되겠죠. 실적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설비 투자 안 해?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즉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기간 조정을 만들었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앞산의 흐름들이 나왔어요.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1300%씩 상승을 했느냐? 실적을 까서 보면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연 기준으로 봅시다. 연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에 170억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회사가 2017년도 한 해만 1,000억을 넘게 올렸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740억대의 수익을 안겼고요. 삼성 쪽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각 장비사들 보게 되면 이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제이스텍은 20%가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면적 투자를 합니다. 대면적 투자를 하게 되면 본딩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의 경쟁사는 일본 회사 하나, 국내 상장사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있습니다. 제이스텍까지 포함하면 3개가 되겠죠. 지금 상황에 일본제 쓸리 만무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경쟁사 파인텍 하나 있습니다. 파인텍 하나가 있지만 대면적 부분들에 있어서는 트랙 레코드가 없어요. 검증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소형 쪽에서는 폴더블 조금 들어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이스텍은 반대죠. 중소형은 이미 삼성에게 인정을 받았고 대형 쪽도 이미 트랙 레코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제이스텍을 쓸까요? 파인텍을 쓸까요? 당연히 트랙 레코드가 있는 제이스텍을 쓰겠죠. 결국 다시 빅사이클을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빠졌을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물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종목군도 같이 빠질 수 있겠죠.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무슨 이슈로 올라가고 대북 지금 보니까 대북주들 반등 나오는데 트럼프가 이번 달 말에 만날 수 있다 한다 김정은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 단기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외부적인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면 미국의 OLED 소재 업체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에요. 그러면 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걔네들이 왜 갈까요? 그리고 선진 시장까지 가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신흥 시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걔네 선진 시장이 따라가면 국내 시장 따라가줘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 삼성이 분명히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무조건 수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여전히 좋다. 물론 2분기, 3분기 실적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과거에 BH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BH 한번 볼게요. 과거에 BH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2016년도 하반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불과 2,000원짜리가 3만 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무상증자까지 해서 3만 원이니까 더 큰 상승이에요. 그러면 실적 한번 볼게요. 2016년도 하반기에 부터 올라갔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에 적자 났어요. 얘네들.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부터 올라갔다라는 이유는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실적 안 나오겠죠. 왜? 투자 발표 안 했으니까. 그러면 조만간 하겠죠. 그럼 내년 2020년도 실적 좋아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사야 되겠죠. 이런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장비주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멘토님께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에 집중해야 한다, 관심 가져야 한다, 성장성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었는데요. 디스플레이 시장 앞으로 190배까지 커갈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의 시장 분석력은 보도보다 한 발 앞서가는 게 또 한 번 입증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원익 IPS, ICD, 제이스텍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상담을 받을까 합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하죠. 문자 상담 샵 4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넣어주시고요. 일단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5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CIS 매수가 2,550원이시고요. 비중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현재 일단은 손실 권역에 계신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좀 크게 떨어졌다가 조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2차전지 쪽의 종목이에요. CIS가. 지금 보게 되면 2018년도 시장이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좀 빠졌는데 이게 거래량이 없이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대량 거래 좀 터졌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자리대를 안 깼다라는 거 이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2,500원대, 2,5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2,5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쪽의 성장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할 건데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한국의 2차전지 업체가 유럽 쪽에 좀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얼마 전이 아니죠.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던 건 유럽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뭐 생산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연구개발해서 뭐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 부분들이 일단 악재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두 번째는 CIS 같은 경우에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실적이 돌려 세워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이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이게 종목이 좀 싸가지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요. 2,500원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30%만큼 담을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빠삭하게 뭐 까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수가 언저리까지 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2차전지 쪽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자입니다. 0714번님이 보내주신 DB하이텍 살펴볼게요. 매수가 14,750원이고요. 비중 역시나 같습니다.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네요. 자, DB하이텍 현재 일단 오늘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제조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고 DB하이텍도 오르고 있어요. 언제 사셨는지 일단은 지금 딱 매수가거든요. 이게 오늘 사신 게 아닌가라 좀 판단이 되는데 DB하이텍이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아마 이게 빠졌던 부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예상치가 아마 300억대예요. 300억대인데 아직까지는 이 실적이나 이 부분들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1분기 보고서 나왔고 2분기 때는 이번 주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61선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올 때 그때까지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14,750원 매수가 정도인데요. 지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실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챙겨 나가는 그런 전략,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또 3119번님이 보내주신 LG화학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38만 1,000원이고요. 비중이 크세요. 6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일단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비중이 큰 게 이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건지를 일단 문자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 쪽은 좀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G화학보다는 삼성 SDI를 더 선호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G화학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죠. 지금 보면 저점까지 갱신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 보게 되면 반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봐도 저는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더 좋은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LG화학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 설비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뭐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38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38만 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기본적으로 반등 자리 때까지는 뭐 한 34만 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바닥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바닥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한 34만 원대 후반에서 35만 원 이 정도 때까지는 자율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뭐 비중을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좀 다른 종목을 본다든가 그때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오션브릿지 오션브리지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2,000원에 10%. 12,000원에 10%시군요. 예. 7월 중에 들어가셨나요? 예. 들어가고 나서 좀 하락세 보여가지고 고민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 예. 상담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12,000원대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혹시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정권사 추천으로 좀 했어요. 네? 정권사, 투자사 추천으로 해. 일단 오션브리지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일단 특수가스나 이쪽을 좀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실적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요. 예.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변동성이 좀 큰 게 단점이에요. 일단은 예. 12,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보신 건가요? 단기적으로 봤어요. 단기적으로요? 예. 짧게? 예. 짧게 봤다라면 지금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아버님. 예. 지금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11,000원 자리대, 11,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 고점 1,900원인데 이게 하락폭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와요. 그 자리가 11,000원 정도거든요. 예. 여기가 단기 저항 자리대예요, 지금 자리대가. 예. 그러면 짧게 보셨다라면 여기서 일단 리스크를 좀 줄이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눌림 주고 했을 때의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제가 만약 아버님이 짧게 보셨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00원 밑으로. 그러니까 절반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10,000원 밑으로 오게 됐을 때에 매도했던 거를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은 11,000원 밑으로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주면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또 진행하겠습니다. 6515번님이 보내주신 고려시멘트 3,633원, 비중은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정부가 일단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멘트 관련주들 움직였었죠. 고려시멘트 오늘도 역시나 좀 급등하는 모양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매수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3,6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시멘트 관련주들은 참 싸요. 보면 PBR 2,600원대 이제 올라갔네요.
적자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시토류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뭐 원자력 관련해서 움직이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비중이 50%예요. 요번에 잘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번에 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자리대에선 이게 사실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대응의 영역인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3,560원 정도가 되면 약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손실일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3분의 1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대량거래 터졌던 이 부분들이라 변동성이 좀 많아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매수가 위로. 근데 다시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이 갭 부분을 밀리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매도는 아니다. 아니 지금 자리대에서 매수는 아니다.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고 한 번쯤 덜어줘야 될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일부라도 매도를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이거 아마 오늘까지 상승했으면 조금 더 쉬어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플러스 변수적인 부분들은 시토류 관련해서 중국 쪽에 얘기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6578번님이 보내주신 롯데 쇼핑 보겠습니다. 매수가 12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역시나 이 매수가로 봤을 때 요 근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분석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데요. 뭐 짐작할 어떠세요? 필요가 없고 무조건이죠 뭐. 네. 1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 일단 위로 있어요. 참 롯데가 나 진짜 참 답답해요. 롯데가.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사드 때문에 중국에 치여, 일본 때문에 또 치여 이러고 있는데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12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내수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아요. 이마트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수 경기가 참 안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말 많고 탈 많잖아요. 지금. 그죠?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7천억 많이 늘어날 거지만 옛날에 비했을 때는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2%대 좀 배당을 했네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도 한 2%는 넘게 배당을 할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보유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 때 뭐 한 14만 원대, 15만 원대 그 정도 때까지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챙겨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당은 은행 금리보다 낮으니까 설마 이거 가격 12만 원을 깰까 싶어요. 사실 너무 많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큰 가운데 혼자서 시장 전략 세워가기 참 어려우시죠.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시장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노란색톡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노란색톡 메신저 상단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시황 전략, 고퀄리티 자료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입장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